이제 국법에 대해서 볼 텐데, 음, 이거, 그래서 결국 옛날에 사용하던 그 중국에서부터 어떤 전해진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입가식, 내력벽체 쌓는 정관식,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전해진 것을 보면은, 발론 프레이밍하고 플랫폼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특징은 강목을, 쇠못으로 이렇게 탁탁 헤어주고 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통 국법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전통 국법은 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조각하듯이 깎아내가지고 못을 사용하지 않게 조립하는 방식인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은 못으로 해가지고 그냥 붙이는 방식이에요. 자, 발론 프레이밍하고 플랫폼이 뭐가 다르냐 보면은 발론은 풍선이죠. 플랫폼은 이렇게 어떤 수평의 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프레이밍 방식은 층별로 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층을 쌓고 그 2층 바닥을 만들면 2층 바닥 위에다가 또 외벽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발론 프레이밍은 그 껍데기 겉에 건물의 외피를 하나의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풍선으로 보는 거죠. 수직재를 건물 전체 높이에 걸쳐가지고 연속시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층 단위로 쌓는 것은 그 층 단위 높이만큼만 다루면 되니까 편리한 반면에, 그리고 반복되는 부재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생산할 때도 효과적으로 같은 사이즈의 그 부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정적이죠. 하나의 층만 돼요. 근데 발룸 프레이밍은 얘가 만약에 3층 높이면은 그 외벽이 3층 높이에 해당되는 부재로 돼 있어야 돼요. 미리 한 판으로 짜여져서. 그러니까 부재를 생산하기도 그렇고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3층짜리 벽체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세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한 층짜리 벽체야 뭐 사람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크레인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지만 장점이 있다 그러면 발룸 프레이밍은 만약에 뭐 두 개 층 높이에 홀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발룸 프레이밍으로 한 판으로 짜서 층고도 되게 높은 커다란 뭐 창을 끼워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층간에, 이따 구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목조로 벽체를 만들 때, 새끼둥을 세우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그 강목 하나를 눕혀놓거든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걔를 가지고 하나의 부재를 만들면, 각각의 벽을 만들면, 불이 나더라도 불이 아래서부터 위로 타고 가다가 수평재에 가로막혀요. 근데 발룸 프레이밍을 하게 되면 얘가 3계층이면은 새끼둥이 그냥 3계층 높이로 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불이 날 때 중간에 막힘 없이 계속 꼭대기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발룸 프레이밍 초기 국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스터드 새끼둥을 세우는데 그냥 한 번에 쫙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높이를 동시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법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두 개 층 높이 되는 벽체를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가설물을 대가지고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쓰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자 보완한 게 플랫폼 프레이밍이에요. 그래서 각 층 바닥이 벽체가 분리돼가지고 벽체는 미리 땅바닥에서 한 층 단위로 미리 만들고 걔를 가지고 와서 그냥 바닥 위에다가 슬라브 위에다가 세워서 그때그때 시공할 수 있는 오늘날 쓰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각 벽체를 구성하는 그 유닛은 밑에 수평재 깔돌이를 대고서 만들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그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갈 때 수평재 깔돌이가 중간에 막고 있는 어떤 화재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부재를 사용을 하니까 시공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복층 높이에 뭐 H룸이 있고 거기다가 커다란 외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부분만큼 발룸 프레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x4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요즘도 그 파빌리온 짓나요? 1학년 때?
그래서 그 하다보면 2x4 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늦게 깨달았던 거 이게 인치 단위에서 2x4 인치가 되면은 4인치면은 그게 거의 10cm거든요. 근데 강목을 받아보면은 재보면 얘가 89mm밖에 안 돼요. 38mm고. 근데 얘를 2x4라 그래요. 이유는 제재소에서 잘랐을 때는 걔가 실제 2x4 단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재소에서 얘를 건조시키거든요. 뒤틀림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걔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전히 뒤틀림 문제는 있지만, 수축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수분 함량을 19%로 낮추고, 그때 사이즈가 38하고 89mm가 돼요. 걔가 여전히 2x4로 불리는 거고요. 그 강목을 가지고 82mm 정도 길이 되는 못을 가지고 만드는 구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봤을 때 요런 식인 거죠. 이렇게 밑에 바닥판, 플랫폼 바닥 슬라브가 있고 거기다가 요 한층 벽체되는 깔돌이가 밑에 깔려 있는 요 부재를 갖고 인부들이 올라오면 얘를 거기서 세워가지고 한 층을 만들고, 그리고 1층 벽은 여기 따로 있고 2층 바닥판 있고 2층 바닥판 위에 2층 벽체 있고, 이런 식으로 층별로 딱딱 조립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목조 부재 강목을 이용을 해서 뭐 조이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아니고요. 목구조에서 있어서는 뭐 RC 구조물 아니면 철골 구조물은 여기 커다란 보호 하나가 지나갔는데, 목구조에 있어서는 그 보호 역할을 하는 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합판을 얹어가지고 사람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가 보호가 여러 개가 지나가는데 걔를 조이스트라 그래요. 아까 아이 조이스트 할 때 나왔던 게 바로 이 조이스트인데, 물론 조이스트를 여러 개 뭉쳐가지고 좀 두꺼운 보호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기둥이 있고 바닥에도 조이스트로 여러 개의 보호가 지나가는 게 목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조이스트 사이즈는 2x4는 아니죠.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들어가죠. 그리고 지붕에도 이렇게 뭐 래프터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나라 석가래라고 그러는데, 그 래프터 사이즈가 또 따로 있고, 근데 얘네들 다 못으로 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목구조물이죠. 근데 또 눈여겨볼 거는 여러분들이 이 집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RC로 기초를 닦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적조로 그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다 목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조가 조적조로 기초를 만드는 부분이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50cm 정도 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목구조는 습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띄워줘야 돼요. 우리 전통 건축물도 기단부가 돌로 돼 있죠. 목구조물인데 기초도 돌로 기초석이 있고,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돌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지 집이 있었죠. 이유는 얘가 목구조기 때문에 그 비가 오거나 땅이 흥건히 젖거나 했을 때 습기를 타고 목조가 썩지 않게 해주려고 땅에서부터 띄우는 거예요. 기초는 최소 지면에서부터 150mm 높이까지 석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오늘날은 RC 구조로 주로 만든다. 그게 만들어지면 그 위에다가 목조로 그 장선을 얻는다. 걔를 실플레이트라고 뭐 하는데, 목조로도 할 수는 있어요. 덮하기 하고, 근데 방수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폴리에틸렌, 지금 비닐 얘기하는 거예요. 비닐로 두꺼운 비닐막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구조를 해서 방수를 할 수도 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기초부 옹벽을 RC 구조로 이렇게 짓고, 그래서 흙을 이제 덮하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버리 콘크리트 하고, 거기다가 RC 구조물을 이렇게 옹벽 치고 거푸집 대고 바깥쪽에도 대고, 얘 끄는 다음에 이제 다시 되메우기 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RC에서 다 배웠던 거죠. 이렇게 덮하기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단면은 지금 목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덮하기 하고 거기다가 잡석 다지고 여기다 비닐 깔고 요만큼은 그래도 콘크리트 부어놨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장선 강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끼둥 해서 강목으로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방수포로 비닐로 이렇게 하고서 판재를 이렇게 댄다든지 해서 얘를 목조로 옹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불안하죠. 근데 가능은 하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하층은 주로 이제 뭐 조족조로 옹벽을 만들고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음, 자, 여기서 별로 의미 있는 말 없고, 제가 보여줬던 그림에 해당되는 거를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바닥, 1층 바닥판을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1층 바닥판을 목구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조이스트를 어떻게 그 1층에 옹벽 구조물하고 연결을 하냐. 옹벽에다가 미리 얘가 들어갈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홈을 파놨다가 거기다 얹는 방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돌출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앵커로 고정을 해서 깔돌이를 깔고서 이렇게 그냥 목 구조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흰개미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타고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벽층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럴 텐데 그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지금 방충망을 밑에 깔아놨죠. 아예 금속판을 지금 깔아놨어요. 그래서 얘를 접어가지고 그 새끼둥 사이, 그다음 외부 마감재 사이의 틈새를 밑에서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못 들어가게. 거기에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쥐도 들어가고 조그만 애들은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아야 돼요. 바닥 장선은 보통 이제 2x4를 사용을 할 경우 깊이는 뭐 더 두꺼워질 수가 있고 장산 간격은 보통 400mm 정도 간격으로 한다. 만약에 그 장선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벽체가 상층 벽체가 그 장선 위에 이제 딱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장선 위에 이제 바로 벽이 타게 되면은 장선을 보통 하나를 더 이어 붙여 가지고 두 겹으로 하게 되고 그렇다. 요것은 이제 목구조 설계를 만약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제가 써 놓은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구조 구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실무를 하게 되면 영미권은 목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RC 구조 뭐 기초 부분을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게 될 텐데 근데 한국은 목구조를 많이 사용 안 해요. 근데 사용을 못할 이유도 없어요. 캐나다에서 여전히 강목 있고 우리나라에 강목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조족조라든지 RC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근데 지붕도 한 번에 골조 칠 때 칠라 그러거든요. 경사 지붕마저도. 근데 그게 가설재도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고 지붕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스팬을 RC로 한다 그래도 그게 별로 효과적인 스팬이 아니고. 근데 반면에 목구조로 지붕만 하게 되면 되게 가볍고 형태도 보다 다양하고 섬세하게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목구조를. 지금 보면 단열재가 그 새끼둥 사이에 같이 겹쳐서 있죠. 그리고 새끼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평을 연결해주는 간격재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바닥에 그 조이스트가 한 400 간격으로 쫙 있잖아요. 근데 얘랑 직각 방향으로 그 상층 벽체가 얹혀질 수도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얹혀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아니 여기 가운데 그 내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판재가 결국은 이 내벽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 부러질 수 있겠죠. 그 밑에다가는 조이스트를 더 여러 개 겹겹이 돼가지고 이 벽체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얘가 90도 방향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힘이 이렇게 분산이 돼갖고 밑에서 조이스트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계단실 같은 게 있어서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구멍 뚫린 테두리를 따라서 또 조이스트를 이 겹으로 돼가지고 더 보강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바닥판을 조이스트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판재를 덮어가지고 주로 이제 합판 또는 파티클 보드를 덮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슬라브 RC 구조물이면 그냥 통으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목구조물이면은 저렇게 합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이스트가 있고 그 위에 합판이 얹혀지니까 실제로 단면을 보면은 바닥판이 굉장히 얇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합판 정도 두께니까. 그래서 퉁퉁 울리고 옛날 인제 목구조물은 서양 가서 여러분들이 잡으면은 위에 사람이 삐걱삐걱 걸어 다니는 소리도 나고 뭐 그 소음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도 다 들려요. 바닥 장선 위에 합판 또는 보드를 서로 T자 단면을 이루게 자궁부 교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아래층에서 보면 조이스틱가 저렇게 400 간격으로 쫙 있고 그 위에 합판이 이 경우는 OSB가 얹혀져 있는데 저렇게 돼 갖고 얘가 서로 딱 붙어 버리면은 T자 단면이 되는 거고 얘가 인제 바닥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벽체는 일단은 바닥에다 눕혀 갖고 조립하고 그다음에 세운다. 그러니까 한 층 정도 높이로 만들면은 세우기도 편하다. 그래서 인제 플랫폼 프레이밍 구법이 나온 거고 바닥에다가 벽체를 만들 때 하나씩 뜯어서 보면 바닥에 수평재가 들어가는데 걔가 깔돌이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새끼둥을 스터드라고 불리는 새끼둥을 뭐 한 450 간격으로 해서 세우고 얘를 프레이밍을 딱 네모나게 해서 하나의 그 벽 단위 부재를 만들어요. 새끼둥 사이에는 단열재를 채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눕혀 갖고 얘 만든 다음에 세워서 얘 세우고 얘 세우고 모서리 부분에 못질을 해 주면 이렇게 벽체가 서는 거죠. 내벽도 또 만들어서 못질로 해서 서로 붙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목구조물은.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외벽에 단열재까지 충진된 외벽이 있는데 내벽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모서리를 또 외벽 쪽에다가 스터드 하나를 덧대서 이렇게 서로 못질을 할 수 있게 상세 처리를 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그림은. 지붕 부분에 인제 경사지게 주로 하는데 습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평지붕보다는 경사지붕을 많이 쓰죠. 예 근데 목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뭐 평지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붕에도 역시 슬라브처럼 장선을 이렇게 만들고 어 지붕 장선이 벽과 직접되게 구성을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1:6 이하로 정도 경사가 됐다 그러면 얘는 뭐 국법에 의해서는 여전히 평지붕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닥판 만들듯이 장선을 400 간격으로 대서 이렇게 테두리도 이렇게 장선돼 가지고 만드는 게 목구조의 평지붕 구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공을 인제 더 많이 쓰는데 트러스 형상으로 단면을 만들어요. 간목을 가지고. 지상에서 만들어서 들어 올려 가지고 위에서 조립을 못으로 가지고 조립을 하는 순서로 보통 지어지고요. 어 석가래 같은 경우는 한 600 간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조족적으로 혹시 벽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석가래 부분을 기역자로 따내서 얘를 이렇게 딱 서로 맞물리게 한다, 지붕에서. 그림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붕 형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박공이라는 거는 대칭 형상으로 해서 양편이 기울어져서 만나는 거 C자로 만나는 걸 박공이라 그러고 우진각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편 그림에서 왼편 아래에 있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좌우로 만약 박공 같은 경우는 양면에만 그 두 개의 면에만 기울어진 지붕이 있어서 측면에서 보면은 C자가 그냥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걔가 박공인데 우진각은 그 측면에도 기울어진 그 지붕을 만들어서 그 측면에서도 기울어진 지붕이 보이게 했다 보면 걔는 우진각. 박공은 요런 경우. 근데 박공을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맞배 지붕이라고 불리웠다라는 거. 팔짝 지붕은 우진각 지붕 이 그러니까 눈썹 지붕이 일부만 나타나고 위로 맞배 지붕이 부분적으로 합성이 된 거. 걔를 팔짝 지붕이라고 그런다. 얘가 뭐랄까 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형태적으로 볼 때는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썼죠.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자 그런 걸 인제 뭐 전통 목구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양 목조 주택에서도 저런 유형으로 인제 지붕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트러스 형상으로 이렇게 수평재가 있고 경사진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직 기둥대 재갖고 트러스 형상으로 해서 단면을 만들고 얘를 땅에서 눕혀서 만든 다음에 똑같은 애를 여러 개 만들어 갖고 크레인으로 들어갖고 천장에서 한 600 간격으로 쫙 하는데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을 석가래를 따내 가지고 주죽조에 탁 얹힐 수 있게 단면을 주로 만들고요. 그리고 얘 프레이밍이 다 연결이 되면은 여기 들보를 얹혀서 서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까지 골조가 완성이 됐으면 거기다 합판으로 해갖고 지붕판을 지금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들보를 얹기 전에 그 트러스 레프터들을 올려가지고 서로 포지셔닝을 한 경우 걔가 다 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크레인으로 올리고 이제 지붕 만드는 거예요. 자, 프리팹.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조는.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공장에 의뢰를 하면은 걔네가 공장에서 미리 그 각 부재별로 외벽, 창 뚫린 것까지 단위 부재로 해서 공장에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 조립을 해요. 그 다음에 걔를 컨테이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컨테이너 선으로 해서 그냥 우리나라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냥 택배 받듯이 받은 다음에 그걸 현장에서 그냥 뭐 무거운 거는 뭐 당연히 크레인 사용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들어서 그냥 못질 해가지고 붙이면 목조로 골조가 완성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에요.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목조는 요즘에 쓰는 목조는 현장에서 100%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기 때문에 프리셋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장 작업에 비해서 당연히 완성도가 높일 수 있죠. 근데 얘가 현장에서 조립이 되다 보니까 그 조립되는 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의도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구조물로 프리셋 방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 결구 부분에 대한 상세를 미리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작 업체랑 같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와 동시에 시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을 해서 조립 방식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돼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잘 됐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조립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조립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프리팹 방식으로 갈 경우는 이렇게 샵 드로잉이라고 그러는데 그 샵이라는 것은 그 워크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방에서 제작하는데 필요한 드로잉을 실시 설계 도면을 샵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샵 드로잉은 주로 제작자가 그리는 도면이죠. 우리가 그리면 이걸 실시 설계라고 그러는데 샵 드로잉은 제작자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조 주택 벽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드는 대략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 도면을 제작 업체에 보내면 걔네가 이 벽은 여기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얘는 1번, 얘는 2번. 그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샵 드로잉을 여기처럼 하나 그려주고 2번에 해당되는 샵 드로잉 이렇게 그리고 해서 요거에 맞춰서 자기들이 제작을 해요. 그리고 얘를 보내줘요 우리한테 미리. 그럼 우리가 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창 위치가 약간 이렇게 변해야 되고 결국 부분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죠. 자,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목구조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특이한 목구조, 공학 목구조를 볼 건데요. 제가 CLT 넣고 공학 목구조 지금 나오는 타이틀이 여러분한테 보낸 그 하프 노트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블루램이라고 써 있을 텐데 이 CLT를 왜 굳이 넣냐면은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요. 글루램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CLT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글루램을 오히려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CLT로 타이틀을 좀 바꾸고 글루램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프노트랑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좀 노트를 하세요. 글루램 은 이제 대공간에 적용하는 점에서 철골과 유사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이 자체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형태가 미세한 형태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철골은 그 재련소, 철골,
제철소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골 단면을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공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건 미리 만들어진 어떤 그 공장 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그냥 우리가 골라갖고 그냥 이렇게 받고 저렇게 합성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감재로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근데 그 글루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3D 그 목재를 가지고 CNC 커팅 가지고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조적인 그 한계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면 구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굉장히 섬세한 뭐 동물의 뼈처럼 약간 곡선을 갖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장에서 CNC 커팅을 해서 입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뽑아내죠. 구조적인 디자인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형태와 구성이 더 명료해지고 공장에서 가공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장점 여전히 있고 목구조처럼. 근데 이 결구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동아시아의 그 전통 목재처럼 옷 안 사용하는 그 조립식은 아니고 다양한 철물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목구조물은 이렇게 칼라트라바가 만든 것도 있고 왼편처럼 오른쪽에 스위스에 있는 어떤 목구조물인데 여기 이렇게 철물하고 합성해서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마치 철골 구조처럼 얇고 길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게 아마 시게루반이 한 사례 같은데 오토랑 같이 한 독일 사람하고 같이 한 어떤 구조물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장스팬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결구를 보면은 이렇게 철물로 돼 있어가지고 결구가 조립식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건 시게루반이 한 어떤 조인트 부분인데 이 경우는 마치 그 전통 목재처럼 결구마저도 조립식으로 목재로 완전히 풀어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미디어 사옥이라고 그 스위스에 있는 건축물인데 겉에서 보면 저렇게 유리로 덮여 있어가지고 커튼홀처럼 보이지만 뭐 철골 구조물이려니 생각되지만 실내에는 이렇게 블루램 가지고서 대형 장스팬이 가능한 목조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자, 거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 부록으로 한국 목구조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실무하면서 분명히 부딪히게 될 부분이고 몰라서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목재는 소나무를 주로 전통 목구조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 후기부터 사용을 했고 그 전에 느티나무라든지 느릅나무가 훨씬 더 좋은 목재도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야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구조인데 그 목재라는 게 굵기도 얇고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형태도 막 휘어진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쟁 겪으면서 나무 껍질을 먹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나만한 나무가 없었어요. 북한은 여전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 목조구법이 지속이 되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전통 목구조를 보면은 결구가 굉장히 멋있게 발달을 했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이쪽 분야에서 일한 장인만이 이 결구를 제대로 각 부위에 맞게 깎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일반인들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전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전통 목구조의 결구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아주 수십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조립식 구법 때문에 집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딴 동네에다가 다시 지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죠. 흙재료도 쓰는데 뭐 흙의 종류별로 쫙 분류를 하고 주로 마감재를 썼어요. 흙은 진흙처럼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흙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인드 묶기 위해서 이 표면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섬유질을 넣는데 뭐 여기다 지푸라기도 넣고 동물 털도 잘라갖고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목조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다가 저렇게 간격재도 넣고
거기다가 벽체 외역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랑 얇은 그 목재를 사용을 해서 일종의 그리드를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RC 구조물로 본다 그러면은 무슨 와이어 메쉬 중간에 들어가는 심재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를 넣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발라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미장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진흙을 자세히 보면은 지프라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흙만 있다면 금이 갔을 때 서로 말라갖고 다시 쪼개져가지고 떨어질 텐데 지프라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서로 엮여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흙벽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장을 하는 거죠. 석회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회가 있는데 주로 땅을 파야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석회를 가지고 얘를 구워요. 그러면 습기가 달아나면서 얘를 빻으면은 이제 고운 그 가루가 되는 건데 얘를 분해라 그러고 아니, 분해가 아니고 생석회 석회 가루가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분해라는 어떤 분해라는 습기를 머금은 가루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미장제로 사용을 했고 거기다가 뭐 짐승 털도 잘라가지고 넣고 해서 미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흙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석회를 바르고 있죠. 그 회산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바인더 역할을 하는 게 짐승 털일 수도 있고 수사라고 불리는 아니면 해초를 끓여가지고 해초를 사용을 해서 바인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저걸 생석회랑 섞어가지고 그 상태 반죽된 상태를 회산물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마감을 하면 이렇게 하얀 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건축물에서 보이는 하얀 벽이 저런 식으로 석회 마감이 됐고 그 안을 파보면은 흙벽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건축물의 시공수술을 보면 이제 기초를 넣는데 그게 주로 화강석 같은 걸로 기단부를 만들고 또 이제 죽담이라 그래요. 그리고 건물 가장자리의 동결선 깊이 주로 동결선이라는 거는 흙으로 이제 비가 내리면은 습기가 들어가서 표면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겨울이 되면 걔네가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습기가 들어가는 깊이를 보통 동결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1m, 1.5m 정도 감안을 해요. 기단부 높이까지 해서 보통 한 1m 잡는데 기단부 높이가 있으니까 한 1.5m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왜 이 동결선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거기까지 습기가 들어가니까 겨울에 얼음이 얼면은 흙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건물이 들쑥날쑥 기단부에서. 그걸 막으려면은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높이까지 터파기를 한 다음에 그 아래다가 그거보다 더 깊은 높이에다가 기초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겉에 표면의 흙이 들쑥날쑥해지더라도 건물은 안정적으로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을 동결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동결선 깊이까지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흙을 다진 다음에 돌로 채우거나 모래로 채운다. 그래서 흙을 꽉 딱딱하게 다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박는 거죠. 그래서 흙을 다질 때 사용하는 걸 달구라 그러고 요즘에는 뭐 달구 레머라고 그러죠. 레머 영어로는 전동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저걸 두들겨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두들겨 가지고 하고 이렇게 왼편 그림에다 보다시피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모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멩이 같은 걸 넣고 두들겨 가지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단부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 50cm 이상 되게 돌로 하고 그 위에다 흙을 채워 넣어서 이렇게 기단부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터파기를 해가지고 기초를 잡는 거예요. 그 기단부 높이에 따라서 외벌이냐, 두벌이냐, 세벌까지 가냐, 죽담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둥과 자리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가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없는 집은 주춧돌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다 구덩이를 판 다음에 기둥을 그냥 꽂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구덩이 파고 하는 거는 이제 주춧돌 없이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흙다짐을 해서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놔가지고 가는 방식도 있고
묵부제를 일단은 재단을 하고 조각하듯이 거기다 이제 기둥을 세워요. 주춧돌 위에다가 세울 수도 있고 그냥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흙 다짐해서 꽂아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랭이질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랭이질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 조적조에서 그 석재랑 석재 사이에다가 쐐기돌을 놓고서 쐐기 철물을 놓고서 뭐 지진이 났을 때 석재들이 서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썼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나무랑 밑에 주춧돌이 있는데 서로 단면이 일직선으로 매끈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얘를 바깥쪽에서 큰 힘으로 수평으로 가하게 되면은 얘가 어긋나면서 기둥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춧돌을 일부러 울퉁불퉁한 애를 쓰고 그랭이질해 갖고 나무를 목조기둥 밑바닥을 돌의 그 표면 요철에 하고 일치하게끔 아예 깎아내요.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깎아낸 다음에 얘를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철 때문에 서로 맞물려 가지고 좌우로 힘이 작용하더라도 제자리에 그 나무 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 자체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장구촉 없이 서로 맞물리게 했고, 그리고 벌레 침투에 대비해서 백반이나 소금 같은 거를 그 조인트 부분에 넣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다가 목조 기둥을 세웠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이렇게 흙을 판 다음에 여기 납작한 돌을 놓고 여기다 흙을 다져가지고 하기도 했고, 굉장히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뚝박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그 나무는 썩었지만 이렇게 주춧돌들이 남아있는 유적들이 되게 많죠. 그랭이질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먹선을 가지고서 주춧돌의 요철을 그대로 여기다 그린 다음에 따내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래서 기둥을 얹혔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 끝을 잘라내서 들보와 도리를 얹고 거기다 석가래 같은 거 넣어서 지붕을 이제 프레임을 만들죠. 그게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상냥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다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넣고 기와를 이어서 개판 넣고 그 위에다 흙 넣고 그다음에 흙 위에다가 기와 넣어가지고 지붕면을 만드는데 흙을 굉장히 전통 건축에서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목 구조가 가볍다 보니까 지붕이 이 목 구조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굉장히 무거웠고 흙을 넣어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지붕의 형상을 얘가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짓는 한옥들은 그 단면에는 흙이 들어가 있지만 단열재는 없잖아요. 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바깥에 기와 있고 안쪽에는 뭐 개판으로 돼서 실내에서 봤을 땐 석가래가 목조가 보이고 그 가운데는 진흙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은 전혀 없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공간을 진흙으로 놓지 않고 아예 그냥 수성 연질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형태도 잡아내고 그 두께만큼 단열재가 충진되니까 단열 성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사진부터 봤을 때 기둥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볼을 이렇게 얹었죠. 그리고 서로 결구 부분으로 이렇게 엮이게 만들고 도리도 얹고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석가래가 완성이 되면 거기다 판판한 판들을 덮는데 걔를 개판이라 그래요. 강아지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개판을 다 얹어가지고 평평한 면을 만들면 그 위에다가 진흙을 덮어가지고 곡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일단 암수화부터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암수화만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진흙이 그 각 조인트 부분에 삐져 나와 있고 그리고 거의 웨이브 형상, 파상 형상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요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니까 걔를 막으라고 반대 방향으로 얹는 게 숫기와예요. 그래서 숫기와가 나중에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죠. 전통 건축물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붕이 다 완성이 되면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다가 수장이라는 어떤 면을 구성을 하는데 전통 건축물 가서 보면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면이 다 달라요.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뒤에 있는 실이 뭐 거실일 수도 있고요. 서재일 수도 있고 침실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
붙박이 장을 미리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창고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무슨 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바깥쪽 면에 창의 위치가 잡히고 그리고 뭐 벽면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각 벽면을 디자인을 하게 되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벽면의 구성이 제각각 달라지고 그렇게 구성된 그 벽면을 전통 그 용어로 수장이라 그랬다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위하고 아래 부분에 들어가는 그 개구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볼을 인방이라 그래요. 그 머름대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높이의 그 창이 있을 경우 그 밑에 그 목조벽을 창 아래 마루에서부터 창 아래까지 구성되는 그 벽을 머름대라 그런대요. 근데 이 머름대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 서양처럼 입식이 아니라 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서 마루로 올라가서 그리고 의자에서 앉아서 중국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좌식 생활이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바라보는 창이다 보니까 서양의 창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창대가 낮은 건지 아니면 문의 그 문틀이 높은 건지 헷갈릴 정도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통 건축에서 한 450 정도 높이가 되면은 얘는 창인 거예요. 창이 450까지 낮게 내려오고 이유는 실내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밖을 쳐다보려는 눈높이가 되려면은 창대 높이는 한 450이 적당한 거죠. 900이 아니라. 900은 입식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려면 한 900 높이가 되지만 좌식 생활하는 방식에서는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한 450 높이면은 그게 맞는 창 높이거든요. 그 어떤 450 구간에 해당되는 그 수벽을 머름대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이게 이제 수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벽창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봉창이 여기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디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앉았을 때 봤을 때 벽 역할을 하는 게 이 머름대인데 한 450 정도 높이가 되고 얘는 문 역할도 하지만 창인 거죠 동시에. 얘를 열고 사람이 건너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장면이 이렇게 다양하게 방마다 구성이 되는 특징이 있고 전통 건축에서는 머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걸 만드는 방식이 있었고 무늬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부터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고 머름대가 한 450 높이로 있고 이 정도 높이를 해야지 안에서 봤을 때 개방적으로 밖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 참고로 그런 거를 제가 좀 보기 좋은 영화는 조선 스캔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윤사마 누구죠? 윤사마 누구지?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겨울 연가에 나오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랑 조선시대 배경으로 해서 이 배우도 생각이 안 나네. 김도연인가? 그 연기 잘하는 우리나라 여자 배우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선 남녀 상렬지선가? 그건 아닌가? 그런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프랑스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맞게 각색을 한 건데 스토리도 되게 재밌고 배용준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를 얼굴만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영화인데 되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적인 의미를 떠나서 여기에 등장하는 배경이라든지 공간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한옥의 쓰임새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만한 영화예요. 시공 순서를 보면은 벽 채우기, 흙벽 아까 채우는 거 보여줬죠?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외역금 해서 거기다 진흙 발라가지고 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감하는 것도 봤고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운돌하고 마루 같은 경우 창호도 설치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루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이게 얘를 귀틀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보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얘가 이제 겉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루를 보면은 전통 건축물에 이렇게 뒤틀이 이렇게 쫙쫙 지나가는 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얘 들어가는 얘를 뭐라 그러더라? 얘를 청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얇은 청판이고 요렇게 걔네를 가로지르면서 들어가는 애는 두꺼운 보두께의 귀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얘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 귀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청판을 갖다 끼워 넣는 방식으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마루를 구성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다른 분야의 여러 책들을 봤고 그걸 수업 계획서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전통 건축물 그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강의는 됐고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뭐 마이크로 해도 되고 채팅을 해주세요. 공학 목재가 80m 스팬 견딜 수 있다. 일반적인 철골재 몇 미터 스팬이냐? 그거야 뭐 구조마다 다 다양하죠. 그걸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에 따라서 뭐 100m 넘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스페이스 프레임 나중에 배울 텐데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철골조 같은 경우는 뭐 보헤 사이즈에 따라서 메가 스트럭처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글루램 같이 그 목재로 만들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까지 당연히 80m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디자인하기 따라서. 근데 80m까지 되는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로 든 거예요. 80m 어마어마한 스팬인데 상상하기 힘들죠. 게다가 그걸 목구조로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일반적으로 80m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질문 있어요? 카운트다운 해요? 카운트다운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뭐가 나오는지. 와 여기 길어. 런던 대화제 이후 목재 공급 부족해서 합성목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합성목은 가공목 중에 합성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합성목은 좀 이걸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에폭시 레진 들어간 합성목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토막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합성목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합성목은 가공 목재 합성목만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기계적으로 엮는 합성목을 만드는 시기였죠. 런던 대화제 이후에 그런 게 철로 타일을 한다든지 그 중국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건축물인데 그리고 아직 근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재료를 이용하고 작은 토막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커다란 목부재를 만들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는 만들지 않았다.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런던, 예. 그거에 이제 세 번째, 그 대답이 됐고, 네. 자, 카운트다운 할까요?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